자, 요거는 2016년 4월 사회 지문이고요. 뭐 계약 아니면 청약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에 있는 보기에 있는 내용을 좀 잘라왔는데, 이걸 왜 잘라왔냐면은 보시면은 청약, 승낙, 그리고 여기 좀 잘라져 있어요. 문제를 좀 보세요. 뭐 의사 표시 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들은 보기에만 그냥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문에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지문에서 어디 있냐라고 찾아보니까 이 문단에 청약, 승낙, 그리고 의사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본 적이 있었죠. 1문단은 어떤 문단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운을 띄워준다. 운을 띄워준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지문의 제목을 알려주는 거죠. 어떠한 지문이에요? 계약 아니면 뭐 청약 지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단은 뭐예요? 운을 띄워줬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이제 이 계약 청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 아니지. 당연히 계약이나 청약을 니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는 개념 설명을 가장 간단하게 해주는 녀석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지문이 진행이 됐다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이 뒷문단에서는 뭐예요?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이해하나 볼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보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내용일치 문제들이 연관이 많이 되고요. 요것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보기 문제지만은 이 문단의 내용일치 문제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2점짜리 보기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1문단과 2문단을 읽으면서 이 두 번째 문제가 풀렸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베스트로 한 겁니다. 그럼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제 이 그림은 그냥 제껴놓고 읽어볼게요. 1문단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고 싶고 내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런 일은 충분히 많이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해요. 이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약이라는 것이라는 인지를 잘 못하지만은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을 살 때도 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좀 큰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을 산다고 해봅시다. 집을 매매, 사거나 또는 판다고 해볼게요. 매수자가 있고요.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뭐죠? 사는 사람이에요. 매도자는 뭐죠? 파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아요? 집을. 이 집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나 사고 싶습니다. 라고 청약을 하고요.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오케이, 그게 팔게요. 승낙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좀 사주세요. 청약하고 매수자가 오케이, 사겠습니다. 승낙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2문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간 겁니다. 1문단에서 하나만 짚자면은 계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 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인 1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감을 잡았죠. 그리고 3문단 보시면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수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난 500만 원 더 받아야겠어. 아니 난 1000만 원 더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자가. 그렇다면 이 매도자는 매수자가
5억 원에 집을 사기로 했는데 5억 1천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러면은 승낙을 하면 안 되죠, 이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낙을 하지 않고 1천만 원 더 줘 라는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자, 매수자 입장을 둘 바꿨을 때 매도자가 5억에 사주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이거 4억 5천에 사고 싶습니다만 이라고 해서 4억 5천에 삽시다 라고 다시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청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합치가 됐어. 그래서 계약이 성립을 했어.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서로 의사소통하며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익에서, 왜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익에서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매수자, 매도자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익에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오케이 팔겠습니다. 오케이 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나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들 간의 경우에서는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여기서 아마 디귿이라는 의사표시 통보, 미통보 이 건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보진 않을 거고요. 자, 지문만 볼게요. 그래서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예를 들면 우편 같은 걸로,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예전 생각을 해서 우편 같은 걸로 의사표시를 진행했다 해봅시다. 외국에 사는 사람하고 우편 아니면 이메일 이런 걸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치면 승낙하겠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낸 순간, 편지를 찍어가지고 우체국에 보낸 그 순간부터 계약이 성립을 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청약자, 요청한 사람한테 그 의사가 도착한 시점이 아니라 도착하기 전에 이미 출발시킨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 승낙의 의사 표시가 오케이 팔겠습니다, 오케이 사겠습니다, 메일 보내야지, 편지 보내야지 한 이 의사 표시가 실제로 편지가 날아가는 시간이 승낙 기간, 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이 기간 안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승낙의 의사 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바로 보냈어. 실제로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작고 아름다운 이 편지가 도착을 해야 돼. 원래대로라면 했어야 됐어. 그런데 도중에 배로 싣고 가는데, 비행기에 태우고 가는데, 아니면 우체부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언가 박살이 나버렸어. 그래서 도착을 못했어. 그게 바로 이 연착하는 경우죠. 이때 승낙의, 지금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연상이 되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야 이거 연착됐어. 언제? 딱 요 기간 내겠죠. 승낙 기간 안에 안 오는 것 같은데 야 연착됐어 라고 말을 해야겠죠. 왜냐면 당연히 말해야 되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서 야 안 오는데? 라고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승낙한 사람이 보낸 이 편지는 승낙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착해가지고 계약이 발생했겠거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당연히 그게 도달했는지 도달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승낙자는 아직 도착을 안 했구나 라고 해서 다시 뭔가를 할지 다시 보낼지 그런 걸 정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면은 승낙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고 받아들일 것이므로 청약자가 연착됐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승낙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 내 말은 너무 복잡하게 했나?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냥 성립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다시 설명을 할까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기간 안에 편지만 가정합시다. 편지가 청약자한테 도달을 해야 계약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약이 된 시점은 그 편지가 발송된 시점인 거죠. 그쵸? 하지만 그게 청약자한테 도달까지 해야 이게 실제로 이 계약 시점에 계약이 됐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달이 안 되면 이 계약 자체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단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게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봐야 돼. 어떨 때는 제외하고 청약자가 야, 안 왔어. 어떡할래? 라고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나도 말 설명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약 성립이 되지 않을 때 이야기, 계약 성립이 안 되는 조건 어떤 거예요?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착하지 못한다면 이 조건 안에서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까지 설명을 한 거죠. 이 다음 문단.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내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 있대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은 후, 그럼 뭐예요? 청약을 받았으니까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예약되었습니다. 방 준비할게요 라고 답변을 안 하고 그냥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인터넷으로 뭐뭐뭐뭐 예약, 어디 미용실 예약, 어디 음식점 예약 했을 때 이 음식점에서 답장을 날리지 않고, 이건 정확히 모르겠다. 답장을 날리지 않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안 와버려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아마 해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결국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를 하지 않고서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은 뭐예요? 객실을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실이 발생을 했다. 이 사람한테 예약을 받고 예약 받았네? 객실 준비해야지 라고 해서 객실을 준비한 순간 이 계약은 성립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또한 청약만 2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게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여기서 청약 이렇게 되면은 다시 뭐예요?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도 청약했고 싫어 다시 청약할래 하면 여기서 다시 승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청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여기선 이제 뭐 5억에 사야 되는데 5억 1천에 팔고 싶고 5억에 팔고 싶은데 4억 5천에 사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딱 5억에 팔고 싶은 것이었다 라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사실 승낙을 굳이 안 해도 서로 똑같은 내용을 청약한 거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고요. 방금 전처럼 호텔 측이 객실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의사실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문화에서 말했던 의사실현과 교차 청약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 맨 마지막 문단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설명 성립되지만 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이 문단에서 해준 거고, 그리고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 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3문단에서 해준 거예요. 법정 지문의 특징은 응용시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어렵잖아. 이론 설명이 주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여기서는 2문단, 3문단이 전부 다. 그리고 3문단까지도 사실은 이론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은 더 어려운 내용인데 앞부분 이해를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교차 청약까지 읽었죠? 가령 모임에서는 A와 B는 각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 서로 팔고 사고 싶다 라는 마음을 알게 됐죠. A는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팔겠어요. B는 A에게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팔겠어요 라고 서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둘 다 아직 안 받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둘 다 똑같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냈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의사표시가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언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의사표시가 서로에게 모두 도달한 시점에 성립을 한다. 그런데 도달하기 전에 성립한 경우가 있었죠. 뭐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낸 시점이었던 거죠. 이 앞에서는. 이런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 갈게요. 이런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죠. 사고가 생길 수 있죠.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귀찮아 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승낙자는 없다 혹은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청약자는 자기가 주의해가지고 관리하거나 확인해야 될 의무를 사실은 저버린 게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이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 어떠한 비용들이 생긴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네가 물어내라 라는 거예요.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집, 이게 5억이라고 했잖아요. 5억이라고 했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5억에 이렇게 팔고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5억 5천만 원이 시가로 잡혔다고 치면은 이 5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경비나 이자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이것도 좀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경비나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 5천만 원 넘을 수 있잖아. 응? 근데 왜 이 사람이 얻을 이득보다 적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거는 제가 여기에 담겨있는 그 법조인들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걸 사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히 돈만 보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5억에 사가지고 5억 5천만 원에 되팔 수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혹은 최대 이 정도를 기대했기 때문에 5억 5천만 원이라는 건 몰랐지만 어찌됐건 돈을 더 받고 되팔 수 있는 거를 기대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바로 5천만 원이라는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넘게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이 청약자가 애초부터 의도한 이익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냐? 애초부터 이만큼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의도하고 들어간 금액 정도까지만 보상해주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케이? 좀 어려웠나요? 내가 집 살 때가 되니까 이거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네. 네, 청약과 계약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